인사드리겠습니다.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김현식 사무국장입니다. 오케이. 1919년 3.1운동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이듬해인 1920년 홍범도 장군이 이끈 대한독립군을 비롯한 독립군연합부대는 일본군 정규군을 상대로 독립전쟁 제1회전인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독립전쟁 첫 승리로부터 막 1년이 지난 100년 전 오늘, 우리는 항일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큰 슬픔을 겪는 날을 맞이합니다. 자유시 참배는 정확한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고 또 각각의 입장에 따라 사건 해석과 평가가 달라 연구자들의 어려움도 더하리라 생각합니다. 열정적인 젊은 역사학도들의 발표와 그동안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에 큰 족적을 남기신 선배님들의 심도 깊은 토론이 더해 이 시간이 더욱더 깊고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학술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국민의례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모두들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특별히 100년 전 오늘 자유시에서 희생당한 독립군들을 생각하며 묵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온라인 행사를 감안해서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학술회의는 독립전쟁 전승기념축제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행사입니다. 지난 7일 여기 안중근 기념관 강당에서 첫 행사로 봉오동 전투 100일 기념식이 있었고요. 오늘 학술회의는 그 두 번째 행사입니다. 학술제 외에도 앞으로 열릴 홍범도 캠프, 역사와 미래탐사대, 청산리 전투 기념식, 홍범도 장군 사격대회 등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학술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본 기념사 앞에 한동근 총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념사업회 사무총장 한동건입니다. 원래 뜻깊은 자리라 저희 이사장님이 오셔가지고 기념사를 하셔야 되는데 현역 정치인이시다 보니까 일정이 이렇게 많이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불가피하게 제가 와서 인사드리게 됐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저희 이제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에서는 해마다 이렇게 좀 비누적적이고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기념식을 지향하고 좀 누적되고 또 우리의 미래의 좌표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 기념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훈처와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일회성 행사를 가급적 지향하고 좀 연례적으로 다 쌓여가는 행사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래서 올해 이제 합의한 게 해마다 독립전쟁 기념 축제를 여는 걸로. 그래서 그 축제에 여러 가지 이제 행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봉오동 전투 전승기념식이 될 거고, 하나가 이제 청산리 전투 전승기념식이 될 거고, 그리고 또 상징적으로 홍범도 장군을 기리면서 홍범도 장군배 이제 전국 중고 대 일반 사격대회를 열 겁니다. 사격연맹하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아까 우리 사무국장이 몇 가지 행사 이야기하셨지만 그런 식으로 열리면서 그 중에 하나 이제 학술제가 실제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시는 그 독립운동, 독립전쟁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의 좀 어떤 자양분 내지는 살아있는 장으로 다 되게 하기 위해 가지고서 그 최대한의 그뭐 용어가 적당하게 없으니 투자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학자분도 연구하시는데 뭐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부족하지 않게 연구비가 되고 또 저 원고료도 되고 최소한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조금 더 그 관심 있는 여러분들 같이 공유되면서 그야말로 우리가 그냥 나약하게 독립운동만 한 민족이 아니고 나라가 아니고 그야말로 총칼을 들고 독립전쟁을 하고 국권을 위해 싸웠던 강인한 나라였음을 갖다가 하나하나 밝혀서 더 나가서는 그 샌프란시스코 조약 같은 데서 어처구니 없이 그 항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권 행사를 못하게 됐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정상 회복되거나 아니면 없어지게 하는 데 쪽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많은 도움 부탁드리고요. 이 내용이 날이 갈수록 좀 더 심도 있게 돼서 우리의 미래의 좌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술회를 시작하기 전에 사진 촬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저기 장세윤 교수님이 조금 늦으셔서 쉬는 시간에 사진 촬영은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학술회 시작을 위해 마이크를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밤덕률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거 뭐 줌으로 화상회의를 하니까 여러 가지로 좀 새로운 것들이 있어서 좀 낯섭니다. 낯선데 그래도 또 자유시 참변이 사실은 100년 전의 일이지만은 그동안 이제 학계에서는 이제 산발적으로 여러 학자들이 이제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개설적으로 다루긴 했지만 학술회의를 하게 된 건 아마 몇 년 전에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한 거는 있었는지 몰라도 진짜 순수한 학문적인 학술적인 차원에서 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자유 참변하면 사실은 이제 1921년 6월 28일 날 하루에 뭐 짧게 잡으면 한 현장에서 시간 나면 4시간 정도 또 이제 길게 잡으면 한 12시간 정도 진행된 사건인데 이 독립군 우리 북한도에서 간 독립군들하고 또 연해주에서 활동하던 소위 이제 한인 빠치단 물론 그쪽도 독립군이죠. 그 희생자들이 이제 적게 잡으면 한 현장에서 한 100명 정도 그 이후에 뭐 익사된 사람까지 하면 뭐 200여 명 또 한 300명 정도 잡을 수 있고 또 최대한 맥시멈으로 잡으면은 한 뭐 600명 정도 잡을 수 있는데 어떤 희생자들이 이렇게 많았던 독립군에 우리 어떻든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주독립을 해서 싸웠던 독립군들이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에 의해서 희생됐다고 하는 건데 참 그런 그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기념을 한다는 것 뭐 참 좋지 않은 일이집니다만은 역사적인 교훈으로 삼았으면 하는 그런 모임 그런 기획하에서 좀 취재하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발표는 주로 이제 세 분의 지금 박사과정의 신진 역사학자들이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여러 가지 이제 그 각도에서 공부했던 그리고 연구를 해왔던 그 중진학자들을 모셔서 이제 좀 심도 있는 토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서 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자유참변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분단하고 냉전, 분단과 냉전 때문에 제대로 그 조명이 안 돼서 이 여러 가지 이제 해석도 됩니다만은 차분하게 그동안에 그 연구됐던 것을 좀 정리를 해서 사실적인 측면에서 일단은 조금 기본적인 어떤 그런 것들, 기본적인 사실적인 측면을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자료에 따라서 또 통계에 따라서 또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실적인 것들을 그게 뭐 전혀 안 된 건 아닌데 그 되어 있는 우리 연구가 되어 있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조금 해석이나 평가의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쟁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신
우리 이제 발표자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 이제 토론하실 분들도 중요한 문제들을 제기를 하셨는데 그 이제 오늘 좀 그런 부분에 관해서 좀 심도 있는 얘기가 좀 될 것 같습니다. 활발한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줌으로 화상으로도 참여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아마 그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발표 우리 학술의 이번에 그 자료집 거기 이제 발표문하고 이제 토론문이 들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다운로드를 해서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끼리 이제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어느 정도의 어떤 그 토론한 이후에 이 화상으로 참여하신 줌으로 참여하신 분들에게도 시간이 이제 충분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능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혹시 이 자유참변 관련해서 또는 뭐 그 주변에 한국 독립운동사 관련해서 좀 말씀하실 게 있으면 좀 문제 제기하셔도 좋고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좀 어떻게 할까요? 우선은 전체적으로 이제 그 발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자신은 그 오늘 발표 내용들이 상당히 그 전문적인 측면도 있고 이제 사료에 깊은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지도를 제가 좀 가져왔는데 지도를 간단하게 한번 이쪽 지역 지금 사건의 현장 그러니까 지금 그 자유시라고 하는 지역이 사실은 이제 그 아무르주라고 돼 있고 이제 흥룡주라고도 불리고 흥룡왕성 지금 동북 삼성의 건너편 아무르강의 건너편 흥룡강의 건너편에 아무르주에 위치한 그 도시인데 그 아무르강의 지류인 그 제야강에 있는 그 자유시라는 건데 그게 러시아 말로 뭐 스바보든이라고 그러고 그 전에 제정 러시아 시대 때는 이제 알렉세ев스크라고 돼 있는데 러시아 혁명 이후에 이제 자유시로 바꾼 거죠. 우리 스바보든인데 우리 식으로 이제 자유시인데 그 자유시의 위치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지금 북한도 독립군들 지금 작년에 우리 홍범도 기념사업회에서 주관을 해서 주최를 해가지고 이제 봉동 홍범도 장군과 1920년 그 독립전쟁 이렇게 해서 큰 주제를 가지고 이제 봉오동 천선이와 관련된 주제를 다뤘는데 그 북한도의 독립군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 물론 이제 남아있는 독립군들이 있으면 대거 이쪽 자유시로 이동을 해오고 또 연해주나 또 아무르주에서 활동하던 소위 말하면 한인 빨치산들이 그 이쪽 자유시로 또 집결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어떤 전체적으로 이제 뭐 시기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총 한 3,500명 정도 규모가 이제 몰렸던 건데 이것이 양쪽으로 갈려져 가지고 이제 무력 충돌이라고 하지만 이제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죠 한쪽이. 그래서 그 그 지역에 관한 그 이해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지역 자체가 이제 당시에 소련이라는 건 아직 등장하기 전이니까 소비에트 러시아로 불려지는데 그 소비에트 지역이 아니라 소위 원동공화국 물론 이제 표현은 극동공화국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원동 정부 또는 원동공화국 그 관내에서 자유시가 있는 거거든요. 자유시가 그러니까 그 원동공화국이라는 건 일종의 이제 소비에트 정부하고 저희 일본의 어떤 그 일본과의 같은 완충 바파 스테이트로 이제 완충 국가로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복잡하죠. 단순한 러시아라고 그러지만 이게 소비에트 러시아가 아니고 소위 이제 한 1920년부터 1920년 4월부터 1922년 11월까지 존속했던 그 상당히 이제 임시적인 과도기적인 그 정부이기 때문에 그 정부의 그 이제 말하면 영토였던 그 자유시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그래서 지도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그다음에 이제 발표를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그 극동공화국, 원동공화국 관여기구까지. 근데 이제 다시 처음에는 여기에서 치타 스토퍼, 우리 이제 오세훈 선생님 발표 나오겠지만 이 치타 스토퍼라는 게 백퍼가 이제 장악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인데 자바이까지 이 지대죠. 그리고 여기 이제 혁명 세력이 잡고 있었고, 연해주 남부 지역은 이제 백퍼가 잡고 있었고, 그런 건데 이게 저 전체 이제 적군과 백군의 내전식이기 때문에 그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 다른데, 그리고 원동공화국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이 지역에서 만들어졌죠. 베르네 우진스크를 수도로 해가지고 여기 처음에 만들어졌다가 이 치타 스토퍼가 1920년 10월달에 없어지면서 연결이 되면서 이쪽하고 혁명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아무르주와 연결되고 이쪽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1920년 10월달이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건데 오늘 얘기 나오는 과정 중에서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4월 참변이 1920년 4월인데 바로 이 연해주 지역에서 일어난 거죠.
1920년 4월 참전이라고 하면 그 이전에는 미군이 1920년 4월 1일날 철수하기 때문에 이게 시베리아 출병을 그 시기 구분할 때는 이 4월 참전에서 그 이전 시기는 연합국들이 같이 출병한 시기고 그 이유는 일본군 단독으로 이쪽을 좀 출병하는 시기입니다. 시기 구분할 때 4월 참전을 전후로 나눕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이 원동 지역이 그런 역사를 오늘 발표와 관련된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 독립군들이 이제 이쪽에서 이동해서 가고 살인 여기 있는 파티산들이 이제 이쪽으로 오고 나중에 이쪽에 형성됐던 그 소위 말하면 그 합동민족군대 저기 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퀴즈를 해가지고 잠깐 보여드리는 거죠. 이거 한 남은 대로 이거는 저 제로 고려혁명인데 우리 세 번째 발표인 그 주민 선생 발표에 나오는 그 자료죠. 이제 일그주파 쪽에서 나오는 그 보고서인데 거기는 지도입니다. 잘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인적, 연애적 지역 흉년도가 돼 있고 여기 이제 자유시가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 북경선이죠. 아무르강이라고요. 자유시가 이제 여기 이제 마사노프 크라스노야라스크 그거는 체리코프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한인 마을, 다 러시아 마을들인데 이 군대들이 주둔하고 있었던 거죠. 당시에 한인 그 군대들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 마을들 이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그 원동공화국의 이제 그 영역을 표시한 것 같습니다. 1922년 경에 그래서 여기 지금 치타스토퍼가 지금 이제 없어지고 나서 이제 통일된 거죠. 그래서 여기 반할 지역은 이 스탈린 북부 지역하고 연해주 지역하고 그다음에 이게 아무로주하고 이 트랜스 바이칼, 자바이칼주라는 이 지역이 이제 파이스턴 이 포획이죠. 원동공화국도 불동공화국의 이제 영토가 된 겁니다. 이 지역들이 야쿠치아라든가 이쪽 마가단, 추코트가 이쪽은 다 이제 소베트 러시아 쪽의 영토죠. 캄차트카 반도도 마찬가지고 이 원동공화국의 영역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건 좀 다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소개된 건 마찬가지 영역이 나오죠. 여기 이제 이거는 이제 여러분 잘 알던 러일 전쟁 때 이제 러일 전쟁 때 이렇게 전체가 이제 너무 일본 쪽에 넘어간 거죠. 이쪽 반쪽이 아래쪽에 남부 살인 카라프트라고 하는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넘기지 못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지도적인 오늘 말씀드릴 세 주제와 관련된 좀 지리적인 어떤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고 자주 나올 건 지명들이니까 그런데 이걸 갖고서 이제 발표를 내시면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요 지도를 하나를 하나 두지 왜 그린 거 있잖아. 그거 말고 요거는 그냥 쓰고.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인 발표를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세 분은 이제 조금 자료집에 있는 자료집에 있는 거 순서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영원 선생님, 그다음에 이제 오세호 선생님, 그리고 김민 선생님 세 분인데 이 세 분은 사실은 이 박사과정에서 지금 상당히 이쪽 지역에 중요한 연구를 하는 분들인데 송영원 선생님은 러시아 한인사예요. 역사연구소 지금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대학 박사과정이고, 그다음에 오세호 선생님은 지금 국립기념관 연구가 되어 있고, 국민대학 박사과정이 있습니다만, 지금 김기면 선생님과 시민단 쪽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문장을 같이 되고 있고, 자유천변에 관한 지금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좋은 발표를 할게요. 그리고 주민 선생님은 이준 선생 있죠, 여러분들. 희귀밀사 사건의 이준 선생의 장남인 이용을 가지고 이제 이 지역에 이제 지금 문장 진행하고 있는 걸 보시고 상당히 기대되는 학자들이고 오늘 토론을 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신데 사실 이쪽은 나름대로 많이 걱정을 내시는 분들인데 무슨 이완준 박사님은 지금 외대 지금 소속을 했습니다. 저기 지금 러시아 혁명사 쪽에 책도 많이 냈고 이념의 제국 러시아 혁명사의 책도 냈어요. 스탈린국의 지금 한국에서는 상당히 권위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완준 박사님 그동안에 또 이 자유참여 관련해서 여기 특별히 모신 분은 그 자료 러시아 쪽 문서를 보내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 좀 많이 인용돼서 그랬죠. 러시아 문서 어렵지. 그래서 14권이죠. 네. 그래서 이완준 박사님이 러시아 쪽의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장 선생님 좀 나오시지 않았는데 장 선생님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그 1920년 30년대 그 항일 무장 투쟁에 이제 많은 업장남이신 분인데 공호동 청소년전 특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그 무장 투쟁 또 30년대에 만해서 그 항일 투쟁 연구를 많이 남기신 분입니다. 우리 임길국 교수님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한국 사회주의 초기 사회주의 전체 사회주의 운동의 지금 최고 권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한국 사회주의 기원 그리고 이제 저도 상당히 감명이 잊을 수 없는 혁명가들에서 우리 여러분들의 그 좀 초기에 알려지지 않은 많은 분들을 발굴하셔가지고 일반 대중들에게 오늘 임 교수님도 이쪽에 대한 사실 한국 사회주의 기원에서 상당히 이쪽 자유시 참변의 또 배경과 관련해서 그리고 상해파, 일부축파 쪽에 어떤 여러 가지 정치인의 노선 이런 것들 친밀하게 분석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심도 있는 그 문제 제기를 논쟁을 하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윤상원 교수는 전국대 사업하고 계신데 윤상원 교수는 이제 그 학위 논문이 이제 그 연해진 지역이요 원동 지역의 그 항일 무장 세력의 통합과정 그걸 가지고 쓰시는데 역시 자유시 참여 관련해서는 특히 이제 홍범도의 관련성, 홍범도의 어떤 장동 관련해 좀 좋은 말씀 해주실 걸 보고 또 자유시 참여에 여러 관련된 예민한 문제들 많이 다뤘기 때문에 오늘 또 중요한 논점을 좀 제기해 주시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오늘 이제 어차피 홍범도 기념사업회 주최하고 이제 후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홍범도가 이 자유참전 당시에 어떤 입장을 취했는가 상당히 오늘 그 일어선 문제를 좀 논의를 하실 거였는데 좀 좋은 재미있는 얘기 나오고 기대를 합니다. 그 발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순서를 원래 발표 자리집에는 오세훈 선생님 먼저 얘기했는데 그 순서를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좀 러시아 쪽의 얘기이기 때문에 좀 전문적인 얘기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낯익은 그 이쪽에 우리 쪽에 있던 그 항일 무장 세력들 자유시에 모였던 항일 무장 세력들과 관련된 그 발표를 송영환 선생님이 먼저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오세훈 선생님 발표 순서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정의원들 한 20분 정도 서로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PPT 쓰실 거예요? PPT 쓰실 거예요? 아니면 들리십니까?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유시 집결 항일 무장 세력 동향과 대응을 맡은 발표를 맡은 역사연구소 연구원 송영화라고 합니다. 일단 많이 부족한데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발표를 발표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여러 선생님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발표 같은 경우에는 먼저 제 발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자유시 집결 전후의 니앙 부대의 연구의 필요성을 먼저 좀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존의 자유시 참변에서 많은 좀 논쟁거리가 되었던 희생자 집계 방식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간단하게 좀 피력해 보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고려 혁명군의 성격이 좀 어떠했는가라는 점을 좀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21년 6월 28일에 발생한 자유시 참변은 한국 독립운동 사상 큰 비극으로 기억되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현재 스바본이라고 불리는 자유시에 모였던 여러 한인 무장 독립운동 단체들은 하나의 무장 단체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생긴 여러 불협화음으로 큰 사상자를 내고 사할린 부대를 무력으로 흡수한 고려혁명군의 탄생으로 기결되었습니다. 자유시 참변에 대한 연구는 크게 기존에 세 단계로 저는 파악이 되었는데요. 먼저 이 사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자유시 참변을 다룬 연구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 연구는 자유시 참변은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의 분파 투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주를 이뤘었는데요. 그 외에도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의 사상적 차이 또는 소비에트 측의 실책 그리고 소비에트와 한인 독립운동가들의 혁명에 대한 이해관계 차이에서 찾은 연구들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 시기의 연구는 초기의 연구다 보니까 전체적인 흐름과 상을 형성하긴 하였지만 대체로 자료적 제약으로 인해서 사건의 다면적인 면을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의 연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자유시 참변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데 기여하였는데요. 기본적으로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의 갈등을 시각에 놓고는 있긴 하지만 단순히 권력 다툼이 아니라 사상과 노선의 차이로 이해하고 소비에트 정책의 비일관성을 지적하는 연구들이 등장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임경석과 윤상원의 연구는 자료 활용의 다양성, 사료 비판, 주장에 대한 균형성, 현장성이라는 등을 부분적으로 보완하면서 자유시 참변에 대한 연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먼저 임경석은 러시아 국립사회정치사 문서보관소 르가스피라는 문서보관소에 소장한 피해자 측의 문서를 활용해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소상히 복구하였습니다. 그는 자유시 참변의 발생 원인을 두고 대립하는 양자의 견해, 즉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의 입장을 균형 있게 검토하였는데요. 그에 따르면 이르쿠츠크파가 파악하는 사건의 원인은 양파 공산당의 군권 투쟁이었으며 상해파가 파악하는 사건의 원인은 상해파에 대한 이르쿠츠크파의 군권 쟁탈의 야심이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책임도 이르쿠츠크파는 양비론을 내세웠지만 상해파는 가해자 측인 이르쿠츠크파에 전적으로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양자의 주장을 충실하게 대비하면서 분석했던 것이 위 연구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윤상원은 무장부대 통합운동이라는 맥락 속에서 자유시 참변을 통합운동의 좌절로 파악했습니다. 이 연구는 기존의 제로고려 혁명군대 영역만이 아니라 러시아 국립군문서보관소에서 발굴한 자료를 새로이 선보이며 자유시 사변의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임경석이 그러했듯이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의 측의 자료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자료 활용의 객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나 정책적 배경을 좀 더 내밀하게 탐구하는 연구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자유시 참변의 원인에 대한 홍범도의 인식과 재판 과정에서의 그의 역할, 자유시 사변 직전 소비에트 상층부에서 벌어지고 있던 정치 상황의 변동을 상세하게 탐구한 연구도 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자유시 참변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매우 고무적인 연구 성과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본고는 자유시 집결 당시 항일 무장운동 세력의 동원과 대응 가운데서 이제 기존의 논점들을 정리하면서 동시에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쪽으로 목표를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제기되었던 논점 그리고 근래의 연구 경향들을 참고하면서 가능하면 연구를 심화하고 확대할 수 있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자유시 집결 전후의 니앙부대 연구의 필요성인데요. 먼저 이것은 집결이라는 어떤 관점에서 보았었는데 기존의 연구는 자유시 참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은 한인부대의 자유시 이동의 배경과 주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만주와 노령 지역에 산지한 한인 무장부대들은 자유시로 집결하게 된 중요 연결고리가 이동휘였다고 이제 기존 연구는 파악을 했습니다. 1920년 5월 이동휘에 의해서 모스크바로 파견된 한영권은 소련 정부의 사개조 요구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1920년 8월 임시정부는 소비에트 정부와 대일 한로 공수 동맹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시베리아에서 임시정부의 독립군 부대를 설치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이동희는 일본군의 추적을 피하고 무장부대를 통합하기 위해 연해주와 만주의 한인 무장부대를 자유시로 집결하도록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이때 이제 주목할 점은 이동희와 밀접한 연관을 지닌 부대들은 자유시로 집결하는 것을 공명하였지만 그렇지 않은 부대들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점입니다. 이를테면 만주에서 온 홍범도는 이전부터 이동희와 연해주에서 인연이 있었고 김규면도 한인사회당 대회에서 한인사회당과 신민당의 통합을 논의했던 인물이면서 또한 이용 같은 경우에도 한인사회당이 군사부 위원으로 선임된 인물이었습니다. 반면에 서일과 김자진은 이동희와 특별한 연계가 없었으며 이만으로 온 후에 만주로 되돌아갔습니다. 연해주에서 활동하던 무장부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20년대 중반까지 신민당과 큰 관계가 없었던 혈성당 군대, 솔밭관 군대, 군비당 군대 중 일부는 이만으로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이제 향후 좀 논점을 제기하고 싶은 바는 자유시로 집결을 논할 때
이제 자유시 참변의 전사로서 니앙 사건과 니앙 군대의 분열에 대한 연구가 더 진척되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윤상원의 박사학위 논문을 통해서 사건의 성격을 둘러싼 상반된 견해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이제 연구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면서 이러한 논점을 바탕으로 좀 더 풍부한 실증을 더하면서 니앙 사건의 어떤 전모를 좀 더 이해를 확장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니앙 사건이 자유시 참변을 이해하는데 왜 중요한가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이 사건은 자유시 참변의 발생 원인에 대한 이해 폭을 확장할 것이라고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니앙 군대가 소수의 박병길대와 다수의 박일리아 부대로 분열된 것은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의 대립이라는 이유라기보단 이제 빨치산 부대장 트랴피친이라는 인물의 처형 문제를 두고 이제 부대 내부에 이제 분열된 그런 상반된 입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박병길이라는 인물은 트랴피친 처형을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박일리아는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들의 갈등은 자유시 참변의 서막이었던 자유대대와 사할린 대대 알력의 이에 한 고리를 제공합니다. 자유대대가 박병길 등 트랴피친의 처형에 찬성했던 이들을 중용한 것에 대해 사할린 대대는 탈영자를 처벌하기는커녕 오히려 우대해주는 배신적 행위로 이해했습니다. 이후 박병길은 끝내 이제 박일리아와 지속적으로 대립하면서 사할린 대대 측의 인물에 의해서 암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니앙 사건의 연구를 통해서 1920년대 초 소일 외교 이해를 심화하여 소비에트 정부가 한인무장 부대에 보이는 이중적 태도 또는 비일관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니앙 사건은 일본이 시베리아에 제출병하는 좋은 구실을 제공하였으면서 연해주의 사활춘변으로 이어지는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윤상원은 니앙 사건에서 트랴피친의 학살 행위에 대한 상반된 인식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기반하여 니앙 사건이 과연 학살이었는지 또 그 가운데서 한인 부대는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를 아울러 연구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은 사건을 구성하는 여러 주체 중에서 극동공화국이 왜 한인을 무장해제하려고 하였는지 이해하는 데 일정한 도움을 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래 동국대에서 수행된 러시아 문서 번역 프로젝트인 이제 러시아 문서 번역집에는 자유시 부근에서 한인 무장부대가 식량 조달 과정에서 현지 주민들과 갈등을 겪는 과정이 수록되어 있어서 눈길을 끕니다. 한인 무장부대의 보급 문제는 이미 윤상원의 연구에서 지적된 바 있지만 구체적으로 자유시 사변 당시 이런 해당 문제가 있었고 그 갈등의 정도가 심각했다라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극동공화국 측의 문서에 따르면 한인 무장부대는 현지 농민과 물자 조달 문제로 마찰을 겪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면 1921년 4월 극동공화국 군무총장 A해는 코민테른 극동부의 슈마츠키에 보내는 전보에서 식량 조달 과정에서 사할린 부대와 지역 농민들 사이에 전면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갈등의 골이 깊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외에도 마자노프 지역에 있는 한인 부대가 폭력을 행사하면서 지역 주민들을 탄압하고 있다거나 지역의 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농민들의 작업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기록들도 있습니다. 위의 기록 중에서 지역 주민에 대한 무장부대의 폭력이 과연 어느 정도로 이루어졌는지는 알기 어렵지만 초기에 한인사회당 간부들과 우호적 관계에 있었던 극동공화국의 수상 크라스너 쇼코프가 블라구베셴스크에 집결한 한인 무장부대들이 약탈을 하고 주민들에게 폭행을 일삼고 있다는 점을 기록했다는 것, 그리고 사할린 부대 스스로도 농민들의 완강한 협조 거부로 인해서 부대로 식량 배급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기록했다는 점을 미뤄보면 분명히 일정한 지역 농민과 무장부대들 사이에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한인 무장부대는 보급난에 시달리면서 타국의 영토에서 활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 마찰을 겪으면서 또한 또 극동공화국 관료들의 따가운 눈총 속에서 활동해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자유시 참변 연구의 방향의 한 축으로서 한인 무장부대가 겪은 그런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의 대립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현실적인 좀 더 물자 보급 측면에서의 연구도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 이제 한편 윤상원의 연구는 무장부대가 있었던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분석이 많아서 이목을 끕니다. 그에 따르면 한인 무장부대의 통합운동은 러시아 공산당과 코민테른 내에서의 정치적 추대의 결과에 의해서 좌우되었으며 그 과정이 무장부대의 실제 상황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상층부의 정치 조직, 즉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과 상해파 고려공산당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그는 무장부대 통합 저해의 원인으로 군대 통합 방식에 대한 견해차, 무장군대의 성격에 대한 인식차, 소련 및 코민테른 당국자들의 비일관적인 정책 등도 문제 삼고 있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오하묵, 최고려, 김하석 등 자유대대 인사들에 대한 전력 시비가 사할린 부대가 군정의회의 반감을 갖게 된 가장 직접적인 요소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그것이 사실에 기반한 주장이라기보다는 감정적 저항에 가까웠다라고 비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자유대대가 현장에서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선전으로 사할린 부대를 임시정부, 더 나아가 이승만의 위임 통치 문제까지 연결짓고자 하였지만 이런 내용을 코민테른과 소비에트 정부에 보고할 때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선전의 효과는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은 무장충돌 직전의 상황에서 냉정하게 판단하고 선별적으로 수용하기 힘들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상층부의 정치적 대립에 가려져 있는 무장부대의 실제 상황, 현장에서의 사용된 무장부대들의 전략 등 시야에 넣으면서 향후 연구에서는 자유시 자체에 대한 공간적 이해를 심화하는 분석이 더해졌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자유시는 사건이 일어난 곳 정도의 의미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왜 자유시여야만 했으며 자유시는 어떤 특성을 지닌 곳이었는지 설명하면서 구체적으로 사건이 일어난 공간을 시각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면 이 사건을 좀 더 보다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다음 문제 제기는 희생자 집계 방식인데요. 기존의 연구들은 군정의회와 대한의용군 양측의 사상자가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의용군이 적극적으로 응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대체로 타당한 분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의용군 측의 피해자 수가 자료마다 상이하다고 지적하는 것에 그쳤기 때문에 더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로 군정의회 측의 피해는 자료마다 다르지만 경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다른 연구들에서도 이미 지적된 바가 있고 그렇지만 의용군 측의 피해 상황은 자료마다 큰 차이를 보입니다. 3.1운동 사망자 수를 집계할 때도 가해자 측의 기록은 그 수가 피해자 측의 기록보다 적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집계하는 측의 정보력 또는 선택적 집계도 이유가 되겠지만 자유시 참변의 경우에는 인식의 범주가 뒤섞이는 문제가 두드러집니다. 따라서 본고는 인식의 범주를 정리하면서 자유시 참변에서 피해 규모를 집계할 때 사망자, 생존자, 행방불명자 세 범주의 분류법을 제안을 합니다. 이제 표로 좀 간단하게 기존에 나왔던 자료들의 집계 방식을 정리해봤는데요. 크게 총병력, 사망자, 생존자, 행방불명으로 이렇게 나눠놨지만 이거는 제가 제시한 방식이고 이제 실제로 자료들이 제시하는 방식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제 아래로 내려가면 기존의 연구들이 지적했듯이 제로 고려 혁명군대 연역은 풍부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군정의회 측의 입장을 대변하기 때문에 사건의 희생자 수를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포로자에 대해서는 다른 자료와 그 수가 크게 차이 나지도 않고 왜곡할 만한 이유도 크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 점은 좀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자료인 성터문, 그러니까 북한도 11개 단체가 발표한 성터문의 경우에는 포로의 수가 917명으로 제로 고려 혁명 군대 연역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사망자가 600명으로 제시를 합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요. 임경석은 이처럼 수치가 차이가 나는 원인을 성토문이 행방불명자 250명을 사망자로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행방불명자 전원을 사망으로 볼 근거는 없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행방불명자를 사망자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굉장히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여전히 익사자와 추격으로 산중에서 힘이 다하여 사망한 자를 어떻게 볼 것인지의 문제가 남습니다. 이제 저의 견해로는 자이든 타이든 자유시 참변이란 사건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된 사람들이므로 익사자와 산중에서 사망한 자도 사망자 항목에 합산하여 이제 계산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자료인 김경재의 흑화사변의 진상의 경우에는 제3자의 입장에서 비교적 공정하게 사건의 전말을 조사했다는 점에서 자료의 자체는 신뢰할 만합니다. 그러나 자료에서는 거처를 알 수 없어 기갈과 마적에 의해 사망한 자라는 범주를 언급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 수치가 제시되지 않아서 좀 한계가 있습니다. 즉 알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수치를 언급하였기 때문에 신뢰도는 높으나 그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한다라는
자료상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료 같은 경우에 조선민족운동 영감은 상해 일본 총영사관 경찰부에서 작성한 것인데 이 자료에 따르면 전사자 272명, 익사자 31명, 포로 970명, 행방불명 250명입니다. 이 자료는 성토문, 두 번째 자료인 성토문에 근거하고 있다고 적혀 있긴 하지만 행방불명자의 수만 일치할 뿐 전사자, 익사자, 포로의 수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입니다. 종합을 하면 사망자 항목에 교전 중 사망한 자, 익사자, 산중에서 사망한 자를 넣고 교전 중 사망한 자는 김경재의 자료를, 익사자와 산중에서 사망한 자는 성토문의 수치를 합산하면 전체 사망자는 약 277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조선민족운동연구원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포로의 수는 네 자료 모두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김경재의 자료를 신뢰하여 약 900명으로 추산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방불명자는 성토문과 조선민족운동연구원 모두 참고하면서 약 250명으로 추산합니다. 결국 자유시 참변에서 총 병력 약 1420명 중 사망자 270, 포로 900, 행방불명 250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교전 중에 사망한 경우에만 집계할 경우에 직접적인 총격이 아니더라도 사건 자체로 인해 희생된 사람들을 담아내지 못합니다. 익사자나 추격 중에 산중에서 사망한 자가 그러한 범주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행방불명을 사망자로 포함하고자 한 성토문이 지닌 자료적 한계는 비판하더라도 보급의 단절 등 전투 지역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죽음의 원인을 포괄해야 자유시 참변에서 발생한 피해자의 규모를 합당하게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고려혁명군의 항일성을 성격에 관한 좀 논쟁인데요. 자유시에 집결한 한인 무장 부대들은 수많은 희생자를 낳고 고려혁명군은 통합이 되었습니다. 군정의회 측에서는 통합이지만 의용군 측에서는 무력으로 흡수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고려혁명군은 과연 어떤 성격을 지닌 부대였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견해 중 고려혁명군을 비사회주의 항일군대로 파악한 견해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임경석은 좀 비판을 하면서 고려혁명군은 사회주의 항일군대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당시 고려혁명군에게는 항일과 사회주의가 배타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항일과 사회주의는 고려혁명군의 이념과 활동 속에서 깊은 상호 연관을 맺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 근거로 고려혁명군 내에 공산주의 활동을 위한 정치부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고려공산당 세포조직도 결성되어 있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고려혁명군의 항일적 색채가 거의 없는 사회주의 군대로 파악한 입장인데요. 그 근거로 극동공화군은 애초부터 고려혁명군을 중공령에 출동시킬 의지가 없었다는 점, 한인 부대의 효용을 오직 백이파 군대를 격파하기 위한 용도로서만 생각했다는 점을 듭니다. 또는 항일과 사회주의가 배타적이지 않더라도 교육과 훈련을 위한 부대로 성격이 전환되면서 1년간의 교육과정을 거치며 항일의 색채는 점차 희미해져 갔다는 점, 군대 내부에 조선의 국경지대에서 전투를 수행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었고 이동희가 고려혁명군을 극동지역으로 이동시키려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곧 진압되어서 점을 들어서 고려혁명군의 항일성에 의문을 품는 입장도 있습니다. 기존의 논의를 통해서 보면은 고려혁명군이 사회주의 군대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항일에 관해서는 기준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다소 달라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먼저 만주 출정의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극동공화국은 고려혁명군을 만주로 이동시킬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고려혁명군은 일본과 직접적으로 전투할 기회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니항 사건을 고려하면 극동공화국은 일본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꺼릴 수밖에 없었고 특히 당시 한창 진행 중이던 일본과의 평화회담인 대련회의를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즉 만주 출정의 실현 가능성은 애초부터 희박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실질적인 투쟁의 대상이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도 있는데요. 1922년 연해주에서 전투를 수행한 한인 부대들은 주로 백이파와 전투를 했습니다. 물론 당시 백이파와 일본은 동맹관계였기 때문에 큰 틀에서 항일과 맥을 같이 할 수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일본과 전투하는 것과는 분명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극동공화국이 일본과의 외교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는 점, 1922년 하반기에 이미 일본의 철병이 확실시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백이파에 정하는 것이 반드시 항일로 직결되는 것인가라고 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성원의 의지라는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려혁명군 상층 지도부는 당장 만주로 이동할 의지가 없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윤상원이 지적하였듯이 이동희가 고려혁명군을 이동시키고자 했으나 불법적으로 이동시켜 그곳에서 민족주의 조류의 빨치산 부대를 창설한다라는 죄목으로 황하일, 김표도르, 채영, 이다물 등 16명을 재판에 회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위와 같은 항일 의지를 지닌 인물들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한시적이나마 고려혁명군은 항일적 성격을 지닌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러시아령에서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인물들이 지닌 생각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독립신문에 이제 이용에 관한 이제 견해가 있는데요. 당시 비록 러시아 사령부의 지휘를 받고 군수의 원조를 받았으나 명칭이 대한의용군대로 의병식이었으므로 어디까지든지 러시아인의 명령을 절대 복종할 바가 아니었나니 우리는 청함을 받아 제3국으로서 2개국 전쟁의 1국과 공수동맹을 체결하고 전쟁하였음과 동일한 경우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대한의용분사회는 적입하 군대와 대등한 위치에서 전후 무비의 지원 약속에 의하여 참전하였던 것입니다. 러시아에게 무조건적인 복종도 아니라 제3국으로서 2개국 전쟁의 1국과 공수동맹을 체결한 것이었습니다. 종합하면 만약 조직과 제도적 관점에서 상층부의 의지를 중요시한다면 고려혁명군은 항일성이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직 내부에서 항일 의지를 계속 지니고 있었던 이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조직의 성격을 시종일관 같아야 한다고 전제하지만 않는다면 고려혁명군은 한시적이나마 항일적인 성격을 지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르쿠츠크파 입장에서 통합한 고려혁명군은 한국민족해방운동사상 어떻게 이제 자리를 매김해야 하는가? 실질적으로 전투수를 수행하지 못한 채 약 1년 정도를 존속한 고려혁명군에 대해서 어떤 역사적 평가를 내려야 할지는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쓰면서 마지막으로 느낀 바는 역시 자유시 참변은 내용의 무게나 보아야 할 자료 면에서 무거운 주제라는 것이었는데요. 제가 뭐 분석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향후 자유시 참변의 연구에 좀 더 진전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이게 우리 세 분 선생님 다 해당되는 얘기지만 이게 사실은 원고를 한 1년 전에 이렇게 부탁을 드려서 했는데 몇 개월 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당히 그래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한 그 발표문을 작성해 주시고는 또 발표를 잘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발표 오세호 선생 그 발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에 있는 오세호입니다. 우선 이렇게 뜻깊은 100주년을 맞이한 자유시 참변 100주년을 맞이한 오늘에 있어서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제 선생님들께 많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발표할 부분은 사실 러시아 내전기라고 하는 그 이제 러시아 내전기 극동 지역의 볼셰비키의 정책 갈등을 통해 본 자유시 참변의 재검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이제 발표문의 내용을 요약을 하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현재 역사기관과 교과서에서 살펴볼 수 있는 자유시 참변에 대한 공통적인 특징은 지휘권을 둘러싼 독립군 내부의 주도권 다툼과 그리고 일제의 압력을 받은 러시아 측의 독립군 무력화를 위한 무장해제를 자유시 참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시 참변의 주요 원인으로 이 두 가지 특징을 지적하고 있는 것은 교과서뿐만 아니라 제가 근무하고 있는 독립기념관에서도 해당과 같이 이제 명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자유시 참변의 원인을 지휘권을 둘러싼 독립군 내부의 갈등 혹은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 공산당의 헤게모니 투쟁에서 비롯된 참변으로 파악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닐까 합니다. 분명 이 역시도 자유시 참변의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지만 단순히 독립군 내부
그리고 상해 이르쿠츠크파 공산당의 헤게모니 투쟁만을 자유시 참변의 원인으로 본다면 1921년 6월 28일 자유시 참변을 둘러싼 복잡한 상황을 단편적으로밖에 볼 수 없지 않을까 합니다. 특히 자유시 참변과 초기 한국 사회주의 운동의 통합 실패 원인을 초기 한인 사회주의 세력의 파벌 투쟁과 이러한 파벌 세력의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코민테른의 대리인의 정책에 따른 것으로 바라본 것은 이러한 잘못된 시각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리고 자유시 참변을 둘러싼 이러한 시각은 원인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자유시 참변이 마치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의 붕당 정치를 당파 싸움으로 단순화시켰던 논리 마냥 초기 한인 사회주의 세력의 파벌 투쟁이 일환이었다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자유시 참변의 본질을 한인 사회주의 그룹 양파의 대립이라기보다는 한국혁명을 목표로 하는 이동희계의 고려공산당과 러시아 국익을 우선시하는 러시아 공산당 사이의 대립으로 파악하면서 한인 독립군에 대한 무장해제는 소비에트 외교 정책의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불가피한 현상으로 파악한 시각이 있습니다. 분명 자유시 참변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시각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내전 기간 중에 소비에트 러시아, 즉 볼셰비키들의 조선 문제에 대한 시각 그리고 외교 정책을 지나치게 단순화해서 보지 않았을까 합니다. 한편 자유시 참변과 관련된 원인에 대하여 소비에트 러시아와 코민테른 그리고 소비에트 중앙과 지방 당국자 사이의 조선 문제에 대한 태도가 시기와 책임자의 입장에 따라 유동적이고 차이를 보였다고 한 지적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 두 공산당의 한국혁명의 성격을 둘러싸고 발생한 정치 사상의 차이를 면밀히 분석한 연구는 자유시 참변을 둘러싼 소비에트 러시아 내부에서의 갈등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러시아 내전 기간 중 완충국이었던 극동공화국 설립을 둘러싼 극동지역 볼셰비키 내부 세력의 정치적 갈등과 군사작전에 대한 갈등, 그리고 이에 따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의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자유시 참변을 둘러싼 외부의 원인을 조금이나마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 장에서는 완충 정책이라고 하는 극동지역에 있는 볼셰비키들의 정치 세력들이 이 완충국 정책을 둘러싸고 어떠한 갈등을 겪었고 이것이 자유시 참변을 둘러싼 외적인 원인으로서 어떻게 작용을 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내전 중 극동지역에 완충국을 세우려고 한 소비에트 러시아의 정책은 지역 볼셰비키들과의 갈등을 일으킨 주요한 이유였습니다. 이는 단순하게 지역에서의 정치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향후 지역에서의 권력의 형태 그리고 어떠한 정치 사상으로 국가를 건설하고 혁명을 달성해 나가는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완충 정책을 반대하는 세력은 부르주아 세력뿐만이 아니라 멘셰비키, 사회혁명당원 등 비볼셰비키 세력과의 연대를 거부하고 지역에서 즉각적인 소비에트 권력을 수립하기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백인군과의 전투와 국제간섭군의 개입 등으로 혼란한 극동지역에서 소비에트 러시아는 군사 충돌의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완충 정책을 시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완충 정책은 소비에트 러시아가 콜차크의 수도였던 옴스크를 점령하고 본격적으로 동진함에 따라 시작됩니다. 이러한 갈등은 1920년 1월 이르쿠츠크의 임시정부 기관인 정치센터와 러시아 노농적군 제5군 혁명군사위원회 그리고 시베리아 혁명위원회의 톰스크 협의로부터 시작됩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완충국 조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이를 레닌에게 보고했습니다. 여기서 오타가 있는데 오타가 있습니다. 1920년 1월 1일이 아니고 1월 21일입니다. 이 부분이 죄송합니다. 1920년 1월 21일 레닌은 완충국 조성에 대한 제안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톰스크 합의와 중앙정부의 결정에 대해 이르쿠츠크 당위원회 세력은 크게 반발합니다. 이르쿠츠크를 포함한 극동지역에서 즉시 소비에트 권력 수립을 선포하고 정규 적의군을 창설해 콜차크군과 국제간섭급을 몰아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와 함께 이르쿠츠크 군사혁명위원회 산하에 러시아 외무인민위원회 시베리아 대표부를 설치하고 극동지역의 소비에트 기관을 통해 독자적으로 주변 국가와의 외교 업무 그리고 동아시아 혁명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러시아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완충 국가를 지원하는 정책에 찬성을 했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크라스노쇼코프를 극동과 자바이카이 지역의 완충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한 위원으로 임명하고, 그리고 멘셰비키와 사회혁명당 등 비볼셰비키당 대표들도 완충공화국을 조성하기 위한 위원들로 초대됩니다. 이런 완충국 조성 작업을 위해서 1920년 3월 2일 러시아 공산당 중앙위원회 극동국이 창설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르쿠츠크주 혁명위원회 위원들은 완충국 조성을 반대하고 즉각적으로 소비에트 권력을樹립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러한 반대는 이르쿠츠크 혁명위원회 위원들뿐만이 아니라 연해주 지역의 러시아 공산당 중앙위원회 극동지역위원회에서도 나타납니다. 3월 16일 니콜스크 우스리스크에서 개최된 4차 극동지역당위원회 회의에서는 연해주와 다른 지역에서 순수한 형태로 극동지역에서 소비에트 권력을 회복시키는 결의안이 결의되었습니다. 그러나 3월 28일 러시아 공산당 중앙위원회에 파견되었던 극동국 위원 쿠시나로프가 중앙위원회와 인민위원회가 지시한 극동지역에서 완충국가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안을 연해주로 가져옴에 따라 극동지역 당위원회 회의위원들도 이에 따르기로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극동지역 당위원회는 연해주 지역에서 소비에트 권력 회복을 포기하고 완충 노선을 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르쿠츠크 혁명위원회 위원들과 극동지역 위원회 세력들이 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극동지역에서 완충국 설립에 반대하며 즉각적으로 소비에트 권력을 수립할 것을 주장한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 세력이 주장한 것은 바로 크라스노쇼코프가 완충국이 사회혁명당과 멘셰비키 등 혁명에 반대되는 세력들에게 정치활동의 자유를 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완충 노선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초기 한인 사회주의 세력, 즉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의 정치 사상의 차이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지 않은가 합니다. 우선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최우림과 한명세의 상해파에 대한 인식과 1921년 각 파의 당 강령안을 통해 조금이나마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했습니다. 최우림은 10월 혁명 당시 한인사회당에 대해 고려인 사회주의자 동맹이 참가한 성문을 보면 노동계급의 인식으로 무산혁명을 근본 삼고 일어난 사회당이 아니라 민족혁명을 주장 삼는 토대 위에서 어떠한 물리적 그리고 정신적 완조를 사회주의 러시아에서 얻으려는 정치 수단으로 카멜레온의 탈을 쓴 인물들이라 평했습니다. 즉 상해파 세력을 민족주의자로 평하며 이들은 진정한 사회주의자가 아니라고 평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우림이 상해파를 진정한 사회주의자가 아니라고 평한 이유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1921년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 당 강령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르쿠츠크파 사회주의자들은 아메리카형의 국가체제를 완성된 모범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뿌띠 부르주아지와 인텔리들이 주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부르주아 민주주의 공화국 건설론에 대해서 반대를 표명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노동자의 전권이 실현되는 근로자의 권력 형태로서 소비에트를 제시하고 한국 노동자 그리고 농민 소비에트 공화국 건설을 표방했습니다. 그리고 한명세는 현재 해방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반동적 관료주의자들은 당연히 대규모 노동자의 이익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대한국민의회는 확실히 소비에트 강령을 취했지만 상해 정부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강령을 취했다며 상해 임시정부의 성격을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시각을 통해 이르쿠츠크파 사회주의자들이 견지하고 있는 정치 사상의 특징이 민주주의 공화국 건설론에 대한 반대와 민족주의자들과의 협력 거부 그리고 이상적인 권력 형태로 소비에트 건설에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혁명 성격론과 국가 건설론은 비단 이르쿠츠크파 한인 사회주의자들만의 생각이 아니고 시베리아국 산하 동양국과 1921년에 설립되는 코민테른 극동비서부 위원들도 공유하는 것이었습니다. 극동공화국과 관련된 크라스노쇼코프에 대한 일련의 반대는 바로 당시 국제공산주의자들이 갖고 있던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합니다. 러시아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그해 8월 극동공화국을 유지하고 중앙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에 대해서는 당에서 쫓아낼 것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치타를 수복한 이후에도 극동공화국을 둘러싼 완충 노선에 대한 갈등은 이어집니다. 자바이카이 지역 해방 문제를 두고 극동국 동부위원이었던 니키포로프와 크라스노쇼코프 간의 노선 갈등과 8월 13일 러시아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동아시아 혁명 사업에 대한 극동국의 일원적인 지도, 관리 지시로 인한 시베리아국 위원들 간의 갈등 등으로 인해 극동 지역 볼셰비키 내부에서는 반크라스노쇼코프 노선이 강화되어 갔습니다. 결국 크라스노쇼프크가 1920년 12월 폐렴으로 정상적인 정치 활동이 불가능해지자 극동국의 지나멘스키와 그로스만, 트릴리세르 등의 극동국 위원들은 극동 지역에서 완충국을 해소하고 소비에트 권력을 선포하기 위한 창립회의를 소집하는 문제를 중앙위원회에 제기할 것을 결정합니다. 이들은 일관된 소비에트화 적용의 긴급한 적용 없이는 지역 생산력이 약탈될 운명에 처할 것이고 극동공화국의 존재는 농촌마을의 쿨락 상류층들로 인해 미래의 소비에트 질서로의 전환에 심각한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러시아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21년 1월 4일 총회에서 극동공화국의 소비에트화를 현재로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으며 일본과의 조약을 위반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용납할 수 없다고 결정합니다. 크라스노쇼코프는 다시 한번 러시아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으로부터 신임은 얻었지만 20년 12월부터 시작되어 21년 4월까지 이어진 병세와 그의 정책을 반대하는 세력들로 인해 정치적 입지가 크게 약화됩니다. 이런 반크라스노쇼코프 세력의 구성원들의 특징은 극동지역에서 민주주의 공화국 체제를 기반으로 빌볼셰비키 정치 세력과의 연합하는 완충국 노선을 반대하고 소비에트 권력의 즉각적인 수립을 주장한 점입니다. 이는 동아시아 혁명 사업을 둘러싸고 갈등한 시베리아국, 동양국도 공유하고 있는 특징입니다. 결국 어떠한 정치적 사상으로 국가를 건설하고 혁명을 달성해 나가는가에 대한 문제는 비단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로 대표되는 초기 한인 사회주의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완충국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한 소비에트 러시아 내부의 문제와도 직결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극동지역에서의 군사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극동공화국 인민혁명군의 군사 전략과 그리고 완충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러시아 내전 중 소비에트 러시아의 최대 관심사는 일본군을 비롯한 국제간섭군과의 군사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백의군을 소탕하고 극동지역을 확보하는 데 있었습니다. 소비에트 러시아의 전략은 극동공화국으로 대표되는 완충국 조성 정책이었고 이는 인민혁명국 총사령관으로 20년부터 21년 4월까지 극동공화국 인민혁명군 총사령관을 역임한 AA의 군사 전략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극동지역에서 군사 전략은 완충국 조성 전략에 따라 적어도 표면적으로라도 소비에트 러시아 노농 적군과는 관련이 없는 완충국의 군대를 편성해 극동지역으로 진출하는 군사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러시아 서부 지역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극동지역에서 전선을 확대할 수 없던 소비에트 러시아의 상황 때문입니다. 소비에트 러시아의 정규군인 노동적군 제5군이 동쪽으로 계속 진군할 경우 일본군을 비롯한 국제간섭군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여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에트 러시아 중앙지도부에게는 완충국 군대를 편성해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제3차 치타 작전에서 성공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제3차 치타 공격 작전에서 주요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아무르 전선군은 표면적으로는 극동공화국과는 무관한 동부 자바이칼 지역 인민혁명위원회의 반란군 형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는 극동공화국과 일본군 간에 체결된 공고타 협정을 표면적으로 위반하지 않으면서 치타를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A의 제3차 치타 공격 작전은 극동공화국과는 무관한 반란군, 즉 빨치산 부대만을 활용해 시행하는 작전으로 일본군이 개입할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이 그 핵심이었습니다. 그 결과 10월 22일 치타를 점령하고 세메노프군의 치타 스토퍼를 제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실제로 10월 1일부터 10월 22일까지 일본 정부는 극동공화국의 아무르 전선에서의 적대 행위에 대해 끊임없이 항의했지만 크라스노쇼코프는 빨치산들이 극동공화국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렇듯 완충국과 빨치산을 이용한 크라스노쇼코프와 A의 군사 전략에 따라 극동공화국은 치타를 점령하면서 치타 스토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르 지역군과 연해주 지역의 부대를 인민혁명군으로 재편하는 작업이 시작된 이후 재편 과정에서 군사위원회를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합니다. 제2차 치타 공격 작전 이후 군사위원회가 해체되고 군사행정에 관한 모든 사안은 총사령관 A해가 전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의에서 시베리아국 위원들은 기존의 군사위원회를 해체하고 지휘부와 정치국을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인민혁명군 내에서 A의 개인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강화되어가는 상황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갈등은 회의에서 시베리아국 위원들과 극동국 위원 지나멘스키가 갖고 있던 극동공화국의 소비에트화 가속화에 대한 문제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시베리아국 위원들과 지나멘스키 등은 세메노프 군이 붕괴된 상황에서 극동공화국의 소비에트화를 주장했지만 크라스노쇼코프와 A에는 연해주 지역에서 세메노프, 카펠군의 잔당과 일본군이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현재의 완충국 전략을 유지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세메노프 군은 치타 패배 이후 11월부터 일본군의 지원을 받아 만주를 거쳐 연해주 지역으로 신속히 이동했고 12월에 이르면 그라데코보와 라즈돌로에 니콜스크 우스리스크에 주둔하며 소위 그라데코보 스토퍼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크라스노쇼코프와 A에는 이들과의 협상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했고 제3차 치타 공격 작전과 같은 완충국과 빨치산을 활용하는 전략을 통해 이들을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시베리아국 위원들과 극동국의 반완충록 세력 그리고 연해주의 니키포로프 등은 이들과의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에는 1921년 1월 14일 극동국 회의에서 그라데코보에 집중되고 있는 백의군들을 시급히 청산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극동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극동국은 A에 대한 지원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이만 지역에서 제3차 치타 공격 작전 시 아무르 전선 부대들처럼 활용하고자 했던 무정부주의자 구르코 빨치산 부대에 대한 세르셰프의 잘못된 보고로 인해 작전이 실패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A에는 세르셰프를 제2군 사령관에서 해임하고 파블로프를 후임 사령관에 임명합니다. 제2군 사령관으로 임명된 파블로프는 1월 27일부터 2월 21일까지 A가 병환으로 인민혁명군 총사령관직을 공석으로 비우게 되자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파블로프는 A와 달리 그라데코보 문제를 군사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라 그들의 대표자들과 협상을 통해 카펠군을 평화롭게 극동공화국으로 끌어들이는 형식을 선호했고 귀순, 투항하는 작전을 유도했습니다. 결국 A가 추진했던 그라데코보 스토퍼 청산 작전은 시행되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A에는 복귀한 이후 다시 한번 그라데코보 작전을 시행하고자 했지만 4월 21일 극동국은 회의를 통해 A를 해임할 것을 결정하고 그를 체포했습니다. A를 반대했던 이들은 이전에 빨치산 지휘관 출신들의 인사들과 극동공화국 관료들이었습니다. 주요 해임 이유는 빨치산 부대의 인민혁명군 재편 시 강압적인 인사정책 시행과 인민혁명군 내부에서 A의 개인의 지나친 영향력 강화, 인민혁명군 재편에 따른 예산 증대로 인한 부담 등의 문제였습니다. 당시 A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였던 크라스노쇼코프 역시 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정무활동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극동공화국과 극동국, 시베리아국에서는 니키포로프를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백의군들과의 협상을 우선으로 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라데코보 작전 시행에 대한 실패와 A의 총사령관직 해임은 한인 무장부대 통합운동에도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A에는 21년 1월 20일 제37호 명령을 통해 인민혁명군 내 모든 한인 부대들을 인민혁명군 총사령관에 직접 예속되는 특별 사할린 빨치산 부대를 편성할 것을 지시합니다. 이는 한인 부대를 제2전선의 빨치산으로 활용해 그라데코보를 비롯해 연해주 지역에서의 작전에 활용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파블로프가 임시 총사령관직을 수행하게 되면서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블로프는 대표자들과의 협상을 통해 평화롭게 극동공화국으로 그들을 끌어들이는 형식을 선호하며 귀순 투항하는 방식을 유도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시 극동공화국의 해소와 소비에트 권력 선포를 위한 창립회의 소집을 주장하며 크라스노쇼코프를 반대하던 이들의 전략과도 일치합니다. 이들은 이러한 관점은 제3차 치타 작전을 앞두고 주장했던 극동국 위원 니키포로프의 의견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결국 A가 3월 20일 총사령관직에 복귀했지만 상황은 크게 변해 있었습니다. 소비에트 러시아 노동적군 제5군 군사혁명회의는 A에게 극동공화국 영토 내에 주둔하고 있는 한인 부대들을 자신들의 관리하로 넘겨줌이 불가피하고 이르쿠츠크 내 국제연대로 재편해야 된다고 통보합니다. 이는 A가 그라데코보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복귀한 이후 극동공화국의 정치, 군사적 상황이 협상을 통해
협상을 통해 연해주 지역에서 군사적 위협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결국 A해가 극동국 회의에서 최고 사령관 측에 해임되어 체포된 지 2일 후인 4월 23일 인민혁명군 총사령부는 극동공화국 내의 한인 사할린 부대가 코민테른 정권위원 슈마츠키의 관할로 옮겨졌다고 인민혁명군 제2군에 통보합니다. 총사령관 A해가 특별 사할린 873 부대를 총사령관 직속 부대로 관할했던 것은 제3차 치타 공격작전 당시 군 873 부대처럼 활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한인 부대를 극동공화국과 관계없는 873 부대로 활용해 연해주 지역에서의 군사 전력을 정능계에 나가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벨기군, 일본 정부와의 협상을 우선시하는 극동공화국 내각과 임시사령관 파블로프가 특별 사할린 873 부대를 극동공화국의 정규군인 인민혁명군 제2군 관할로 재편하면서 이러한 전략의 실행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이는 그라데코보 작전의 시행을 반대한 극동공화국 내각과 극동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협상을 위해 극동공화국 내 한인 부대의 관할을 동아시아 혁명 사업을 일임하게 된 코민테론 극동비서부로 이관하면서 사할린 특별 873 부대를 활용하고자 했던 A의 전략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맺은 말은 그 2장과 3장에서 했던 내용을 요약한 것이어서 발표에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당히 복잡하죠? 상당히 복잡한데 어떻게 일단 논쟁을 통해서 조금 이제 명확해지길 바랍니다. 세 번째 발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주미 선생님, 자유참변 1주년 논쟁에. 먼저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릴 거는 사실 제가 이 자료와 관련해서 이렇게 면밀하게 꼼꼼하게 이제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를 이제 1주년 기념 논쟁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연습 노트를 끄적거렸던 게 아니라 원래는 이제 제가 상해파가 만드는 적기단에 대한 그 연구를 좀 해보려고 좀 보다가 이렇게 답이 안 나와서 그 지도 교수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이제 지도 교수님이 적기단을 보려면은 최소한 자유참변 이전 시기부터는 좀 훑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1주년 논쟁을 좀 유심히 봐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 안에 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듣고 제가 이제 이렇게 연습 노트에다가 이제 끄적끄적 했던 거를 정리한 거기 때문에 사실 내용상 많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각주 처리가 잘 안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차후 이제 이 발표하고 나서 정리했을 때 그 여러 선생님들의 어떤 의견을 듣고 또 많이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저는 이제 송영화 선생님과 다르게 자유시 참변에 관해서는 연구가 많이 축적되었다고 이제 바라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 지역 한인 독립운동사에서 고찰되거나 사실 한인 사회주의 민족 운동사 안에서 주로 다뤄졌는데 사실 자유시 참변을 가지고 그 독자적인 어떤 그 사건을 가지고 그 공간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한국사 입장에서 이렇게 딱 독립적으로 바라본 연구가 없기 때문에 자유시 참변에 대한 연구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초기 연구자였던 서대수 그 같은 분은 1920년부터 24년까지를 그 상해파 이루축파의 어떤 권력 투쟁 시기로 바라봤는데 양파 간의 최초의 무력 충돌이 바로 자유시 참변이라고 이제 평가했고 그 안에서 이제 이동이 상해파의 이제 패배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스칼라피노와 이정식은 양파의 대립 속에서 자유시 참변으로 해 상해파는 축소되고 또 그 여파가 우리가 현재 저도 이제 자료를 보지 않았기 잘 모르겠지만 그 여파는 대한국민의회 안에서 소위 말하는 이르크츠크파 안에서도 그 영향이 미쳤다고 이제 그 평가를 했고요. 김창순과 김준혁 같은 경우는 이르크츠파와 상해파의 군수 통수권 투쟁으로 인해서 이것이 자유시 참변으로 발생됐고 결과적으로는 그 칠로파 러시아에 좀 친하게 좀 다가서는 사람들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중공산주의 독립운동 세력인 상해파의 몰락으로 기울대서 바라봤고 사실 이 자유시 참변과 관련해서는 이제 앞서 연구 성과가 나왔지만 그 제가 이제 존칭은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인데 임경석 선생님이나 반병률 선생님 그리고 윤상원 선생님이 다 이제 본인들의 연구에서 다 나온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이분들에 대한 어떤 그 연구 평가에 대해서는 제 나름의 평가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제가 이제 주목했던 건 이 자유시 참변에 대한 상해파와 이르축구파의 대립과 결과라는 어떻게 보면 단선적인 시각이 좀 주요하게 자리 잡고 있고, 특히 러시아 정책과의 관계성을 바탕으로 상해파, 이르축구파 중 어느 쪽이 더 책임이 있는가의 문제에 사실 집중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 독립운동사 상에서 자유시 참변이 어떠한 사건인 것인가에 대해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러시아의 지원을 통해 한국 독립을 실현할 독립적인 기구라든지 내지는 독립군 부대를 조직하려는 상해파와 소비에트 러시아의 어떤 세계혁명의 수행이라는 틀 안에서 한국 독립을 바라보고 있는 이르쿠츠파 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우리가 폭넓은 사고를 좀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이 자유시 참변의 일주전 논쟁에 대한 고찰은 이 사건의 어떤 시시비비와 책임론을 떠나서 식민지 피압박 민족운동 하에 진행된 해외 한인들의 어떤 독립운동과 노선에 대한 의미를 고찰하는 데서 좀 커다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920년 자유시 참변 1주년 즈음하면은 독립신문 5월 6일, 20일, 27일, 6월 3일째 김경재의 흑화사변의 진사하는 기사가 실리는데, 이 글의 목적은 여기 잠깐 이렇게 소개했지만 그 글 처음에 실린 글 앞부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사실 이 글은 이제 독립신문의 위임을 받으니까 자유시 참변의 발생 장소로 가서 비교적 공정하고 상세하게 조사해서 보낸 원고를 김경재가 정리했는데, 자유시 참변을 목도한 사실 알려준 그 적파 선생에게 감사의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적파 선생이 누구인지를 제가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재된 기사는 주로 상해파와 이르쿠츠파가의 어떤 관계, 또 원동공화국 한인부의 어떤 성립, 치타와 고려 군정회의 간의 관계, 사할리 의용대 불복종 문제, 고려 군정의회 무장해제 결정, 고륙 상쟁의 참상과 이제 어떤 그로 인한 어떤 결과, 아픔의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처음에 시작하는 말을 보면은 갑은 아예 그 시를 언하고 을의 비를 책하며 을은 인의 곡을 박하고 아예 직을 변화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가해자 피해자를 이제 갑을관계에서 바라봤었고, 또 이 갑을관계 안에서 누가 억울하고 누가 울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 글은 이제 밝히고 있다는 걸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 김경재 같은 경우는 사할린 부대가 그 김하서 5하고 최고려를 불심한 이유로 이들이 대한국민의회에서 간부를 할 때부터 상호간 반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르쿠츠크 시에서 그 대표가 개최됐을 때 사할린 부대 대표들에게는 참석을 허용치 않았던 그 자유시 참변 이전의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오화목이나 최고려나 김하석과 관련해서는 이인섭의 해고록을 보면 이인섭 같은 경우는 괴물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 시기, 대한국민의회 이전 시기부터 진행될 수도 있었는데, 특히 이제 15만 원 그 철혈 강복단 사건 맞나? 그 15만 원 사건과 관련해서 이들 때문에 이들이 억울하게 다 잡혀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감정의 골이 되게 깊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특히 이제 그 김경재 같은 경우는 이 이르축구파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비열과 추태라는 단어로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든 게 1921년 6월 27일 밤에 고려 군정의회가 사할린 의용대 군세를 이제 탐지하고자 60명의 이제 그 기마병을 파견하는데, 사할린 의병대 보처병에게 사격을 다 후퇴하게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남해 진중에 더욱이 밤 4시경에 그 마대, 그쵸, 60명을 파견해서 군세를 조사시키는 거등의 어떤 행동, 이게 얼마나 그 나쁜 것이냐를 거세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재가 그래요. 자유시 참변이 독립운동상의 자랑이 못 된다. 동시에 우리 독립군으로서는 크게 정신을 번뜩 차릴 점이고, 맹목적으로 명즉정하고, 그죠,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곧바로 따르고, 청즉행 듣자마자 행동하고 하다가는 이후에도 이 같은 참변이 없으리란 보장 못한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의지할 곳이 없다. 스스로 혁명을 도모해야 된다. 강명한 자유국을 만든 일서 우리 민족밖에 없다는 것을 김경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흑화사변 이 진상이 독립신문 5월 6일째 처음 게재됐는데, 그 다음 글이 5월 20일에 실리거든요. 근데 중간 부분이 이제 내용상 누락이 없어요. 김경재가 밝히듯이 서원과 근본적 원인에 대한 글이 탈취가 됐는데, 그만큼 당시 자유시 참변과 관련된 이 논쟁에 대한 어떤 그게 가열차게 일어났었고, 특히 이제 이 김경재 역시 본인이 많이 이런 내용들을 이제 누구의 책임이냐, 누구의 잘못이냐 얘기했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질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시 참변이 1922년 중반에 해외 독립운동의 어떤 첨예한 오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안이 되고 있었는데,
특히 이제 피해자들이 연해주 의병대, 우수군 목재소의 노동대, 이르크츠크의 독립군들이 자유시 참변의 1주년을 맞아 진상을 알려내고 관계당국의 조사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 동포에게 의과 나라를 독립군에 실게 되거든요. 이것은 1920년 6월 20일 이맘 어느 날 제가 이제 표기한 거예요. 동그라미 지게 안 보이는데 아무래도 그 목재소 이렇게 나무 벌목에 뭐 징용을 살았던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산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 발표한 것을 동포들에게 알리기에 게재한 것입니다. 1921년 일본군과 싸우다 러시아 땅으로 가서 대한의용군을 조직했지만 고려혁명 군정 그 의회에 의해서 자유시 너른 들판에서 죽은 독립군들과 반영명과 협작군의 누명을 쓰고 잡혀가 이르크츠크 군영에서 당하고 있는 모진 박해를 통속의 심석으로 전하고 있는데 이 주목되는 점은 1921년 말 원동 해방전 참전에요. 그 용전 분투했던 독립군들을 이제 여기 고발하고 있는 거. 김하석이나 최고래 오화목대기 다 해서 다 이제 그 연루자를 체포하거나 아니면 이제 기간에 이제 보낸 사실에도 고발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자기네들이 이제 군대에서 도망가거나 해산하고 또 100여 명은 우수분 산속에서 벌목의 징역을 살고 있는 어떤 상황들을 전하고 있거든요. 또한 이르츠크에서 채영 이청전 등이 지금 감옥 안에 있는데 그야말로 그 검은 빵, 소량의 그 검정떡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연명이 있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 상황들을 하면서 자기네들을 살려달라 여러 기관에 알려달라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본인들은 원래 서북간도 사람들이고 이후 돌아가면 구제를 좀 해달라 그리고 살려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칼이 없냐 우리 칼 있다라는 말로 죽음조차도 이제 불사하겠다는 말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성토의 대상이 이제 이르크츠크파였잖아요. 대한국민의회였는데 이 사람들이 22년 8월 달에 본인들의 어떤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제로고려 혁명 군대 영역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발표의 목적을 보면은 1주년이 지나갔으나 사건에 대한 진상을 보도함이 없었다. 사변의 이유가 사회 여론에 판명되지 못하고 다만 권력 상투가 비참하다는 허구낭설의 악선전과 시시비비로 인해 현재 세상에 퍼지고 있는 자유시 참변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변의 진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이 글을 이제 발표하게 됩니다. 이 제로 고려 혁명 군대영은 총 17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자유시 군대 조직부터 시작해서 그 자유시 참변까지의 과정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을 다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어 9월 11일 날 최우수가 독립신문에 제로 그 고려혁명 군대에서 말했던 똑같은 동일한 입장으로 글을 게재하거든요. 이 최우수가 철화하는 필명으로 게재하게 되는데 임시정부와 대한국민의회 상해공산당과 이르크츠크 공산당 및 한인부의 군권에 대한 욕심은 서로가 양보할 수 없다. 그것이 자유시 참변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을 하고 특히 한인 군사에 관한 모든 것이 동양 비서부 관할로 되었지만 사할린 의용대는 불복종을 하였다. 평화적인 노력의 한계점에서 우리는 진짜 평화적 노력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 무장해제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대한국민의회나 이르크츠파 입장을 이제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유시 참변 논쟁과 관련해서 이제 김홍일 일서죠. 글이 주목이 되는데 김홍일은 11월 8일과 18일 이후에 걸쳐서 철화군에게 여한호를 독립신문에 발표하거든요. 근데 이 철화는 아까도 얘기했던 최우수고 이 최우수에 대한 반박글이었는데 이 반박글이 좀 늦게 실리게 됩니다. 그래서 김홍일은 자신은 당파가 없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자유시 참변과 채용 등의 사건을 목도하지 못했다. 그리고 철화의 글에 모순이 많다. 그리고 이만 대한의용군의 초기부터 해체까지 내가 관여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보다 잘 알고 있고 이 철화나 이런 사람들이 허보를 전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동시에 내가 이 사회 오해를 풀고자 한다 글의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김홍일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유시 참변은 이르크츠크 공산당과 대한국민의 군권 쟁탈의 야심이 원인이 돼서 발생했다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이 과정에서 또 재밌는 건 또 자유시 참변의 책임자로 비난을 받고 있었던 대한국민의 김하석과 최고로가 또 성명서를 또 독립신문에 또 발표하게 됩니다. 진정 모르는 원동 한인 인사와 악의를 품은 일부 한인의 협독한 비난과 공격을 받고 있는 우리는 김하석과 이제 최고로를 뜻하는데요. 상가 일원을 그 천하의 공복에 공하노라. 무가치한 행수설에 쟁변하기를 부끄러워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재래와 같이 익명으로만 성토하지 말아라. 니네 선전하지
두려워하지 말고 혁명가답게 남자스럽게 우리 같이 모여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누가 옳은가, 누가 이제 책임 있는가에 대해서 하면서 독립신문에 쓰게 되거든요. 특히 이 자유시 참변 같은 경우는 이 진상과 책임에 대한 공방이 고려 공산당 연합대를 앞둔 시점에 더욱 치열해집니다. 동시에 이제 그 원동 각 지역에서 이 자유시 참변 관련한 이제 테러 암살들이 진행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김하성 같은 경우도 이 김하석의 어떤 불법 학대 압제 못 이겨서 그 아래 있던 독립부 경사한테 피습을 당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칼에 의해서 이제 피습을 당하게 됩니다. 특히 홍범도 같은 경우는 자유시 참변 당시 네, 하여튼 그 중립의 입장에서 제가 표현했는데요. 그 참변이 이르크츠크에서 상해파 장교와 군인들을 처벌하기 위한 군사 재판에 참여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후에 이제 홍범도가 극동 민족대회, 그 모스크바에 열렸던 극동 민족대회를 이제 마치고 나서 레닌 만나고 이렇게 오다가 하바롭스크에서 그 상해파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암살을 당할 뻔한 사례가 이제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자유시 참변 1주년을 보면서 이러한 공방전이 왜 지면으로 이루어졌는가, 이것이 이루어져 생각해 보면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자유시 참변 이후부터 그 자유 참변을 거치고 나서 그 이후의 과정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 자유시 참변 이후에 이제 간도 국민회나 군비단, 신민당, 의민단 등 11단체는 문창번 등을 공격하는 성토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 성토문을 또 반박해요. 고려 군정의회는 이르크츠크바 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잘못 아니다, 이제 성토문을 계속 발표하게 되는데, 특히 이 자유 참변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동족과 동포들끼리 서로 이렇게 그 총을 이렇게 겨누게 된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사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그 감정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원인과 책임에 대해서는 이제 양측의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신경전이 아주 많이 벌어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제3차 국제공산당 대회가 이제 모스크바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동희, 박지수, 홍도가 가게 되거든요. 이동희가 이제 여기서 총력전을 합니다. 국제공산당 집행위원회와 러시아 공산당 중앙위를 방문하면서 이 상해파잖아요. 이르츠크파의 어떤 그 불법적 활동, 공공연한 전행, 그리고 홍도가 이제 오는 길에 이 자유참변 조사해 갖고 오는데, 이 자유참변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에 이제 국제공산당은 상해파, 이르크츠크파의 어떤 연합을 명령하게 되는데, 특히 이때 이 대회에 미리 와서 참석했던 항명사 같은 경우는 이르크츠크파 공산당을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불복을 불응하게 되거든요. 재판할 걸 요구하게 되는데, 이 국제공산당 집행위원회는 검사위원회를 하여금 양파에 대한 재반 사실과 문것을 검사하게 하면서 1921년 11월 15일자, 저는 이걸 11월 결정서라고 부르는데, 제3국제공산 검사위원회 결정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정서 핵심은 양파가 한국혁명의 대표로 포함될 수 없음을 지적하면서 완전히 너희가 하나가 될 것을 요구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이 제3 국제공산당 검사위원회 결정서는 자유시 참변의 발단에 대해 상해파와 이르크츠파 모두의 책임을 지적하고, 그러나 동양 비서부가 이르크츠파만을 편파적으로 원조한 것이 상호 간의 충돌을 심화시켰다고 비판을 합니다. 이 검사위원회 결정서는 국제공산당 집행부의 관계를 차단하고 독점했던 슈미야키를 좀 견제하면서 시베리아의 언동에서 탄압을 받고 있는 동지들을 좀 구원하고, 자유시 참변 이후 세력을 만회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상해파의 어떻게 보면 정치 외교적 승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때 이동희가 레닌을 만나게 되는데, 레닌이 이제 이동희한테 한국에서 민주화 운동이 첫 단계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의 어떤 상황, 당시 조선의 상황 안에서 특히 어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혁명보다 더 중요한 건 식민지의 어떤 상황을 제거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민주화 운동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상해파 이동희 입장에서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옳았구나를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던 계기점으로 작용할 수 있었겠다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결정서가 도착하기 전에 벌써 그 이르츠크에서는 고려혁명 군법원에서 그 자유참변 당시 체포되어 군옥에 이제 그 감금된 상해파 장교와 군인 50명의 재판을 단행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결정서에 박애 등 한인부 간부들과 자유참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석방을 지시하고 있었던 상황과 이제 무관하지 않는 거죠. 이 결정서가 오기 전에 벌써 이제 이르츠크파가 이제 그 군사 재판을 단행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이르크츠크파가 자유참변에서 부당한 군사적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어떤 행위였고, 또 당시 이르츠크에
경우에는 그 원동민족혁명단체 대표에 참가하기 위해서 상해와 서간대에서 독립운동까지 많이 이게 직결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르쿠츠파가 자신의 어떤 정당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들을 또 배심원으로 다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자기는 하나도 잘못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그 모습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르츠쿠로 와서 이제 이동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특히 이제 원동 민족혁명단체 대표의 이제 고려공상당 중앙위원회 이름으로 보낼 사람도 선정을 하는가 하면 선정도 하고요. 또 이동희는 또 상해 임시정부의 국민대표의 소집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국민대표회의 준비위원회를 조직하기도 합니다. 자유시 참변 이후 이제 상해파 이르츠쿠파의 대립은 지속되는데 상해파는 러시아 중앙이 모스크바 애교를 통해서 원동 지역에서 이렇게 우위를 좀 점해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사실 상해파가 다수파로서의 어떤 활동을 많이 한 거죠. 1922년 4월이 되면은 이제 국제공산당 검사위원회 집행부 결정서가 양측에 전달되는데 이 4월 결정서는 1922년 지난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11월 결정서가 잘 이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된 쟁점들을 매듭짓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1922년 5월 중시는 원동공화국 정부 당국 원동부의 초청으로 임시 연합간부들 회합이 이루어지는데 임시 연합간부회 이후 고려공산당 연합대에 참여할 대표들을 소집하기 위한 국제공산당과 고려공산당 연합간부의 위임장을 소지한 12명 위원들이 각지에 파견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공산당을 창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각자 대표들을 이렇게 선정해서 파견한 거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어떤 우세를 위한 각주전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이 각축전은 자유시 참변 1주년을 계기로 김경재가 흑화사변 진상을 게재하며 더욱 가열이 된 거죠.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반론으로 8월에 이르츠쿠파 입장에선 제로고려 혁명군대 연역에 글을 이제 내놨고 또 이어 김화석과 최고로가 과거 분생 사상 등 재문제를 해결할 두 대가 멀지 않았으므로 익명으로 성토와 선전을 하지 말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직접만나 이제 풀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김화석과 최고로가 말한 두 대가 바로 이제 고려공산당 연합대하고 국민대표회의였습니다. 같은 날쯤 1920년 9월 10일 최우수 역시 김화석, 최고려 그리고 이제 이르쿠츠파 입장에 힘을 실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논쟁이 상해파, 이르쿠츠파 중 누가 책임이 있는가를 떠나서 한국 독립 방략에 대한 노선의 대결하는 점에선 긍정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누가 책임자인가 여러 가지 어떤 불미스러운 것에 대해서는 또 자기 일방의 입장을 강조한 데서는 어떻게 보면 부정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또 자유시 참변에서 이제 잡혀서 웃음은 목재소에서 징벌 벌목 징용으로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석방이 되고 하면서 이 자유시 참변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알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논쟁에서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자유시 참변이 왜 일어났고 어떻게 진행됐고 결과가 뭔지 잘 몰랐던 내용들이 1주년을 즈음해서 많이 알려졌다는데 커다란 또 의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922년 10월 되면은 베르네 우진스크 대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 대회 목적은 통일적이고 연합체적인 민족운동의 지도기관인 당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대회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만났지만 이젠 더 이상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걸 다 확인하는 어떤 대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유시 참변의 상호 공방을 통해 상호파는 솔직히 1922년 10월 달에 열렸던 베르네 우진스크 대회에서 우위를 확보하거든요. 다수파가 점거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역시 의결권이 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의결권을 인정받은 상해파의 수가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표결의 장악으로는 패권의 문제를 비판하던 이르쿠츠쿠가 대회장을 떠나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대회에서 논의된 이상의 이야기들 역시 국제공산당의 승인을 받지 못합니다. 상해파가 엄청나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해파가 그 노력에 비해서 많은 성과를 내지 못했던 대회입니다. 특히 이제 이 대회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더 이상 이제 국제공산당은 안 되겠다. 니네 상해파, 이르쿠츠파 안 되겠다 하면서 이 꼬르브로를 조직하거든요. 그래서 고려공산당 총국이나 고려국이라 말하는데 이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제 관할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베르네 우진스크 대회가 상해파와 이르츠쿠파의 대립으로 인해 결렬됐다 평가하는데,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코민텐 이제 파견원들이 같이 이제 그 대회에 같이 있잖아요. 근데 누가 상해파에 유리했고 누가 이르츠쿠파에 손에 들어주었는가의 문제들을 많이 이렇게 이 대회 연구하면서 많이 다뤄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 코민텐의 위기에서 늘어나는 러시아인들의 지배, 엄격한 중앙 집중화, 외국 분파에 대한 소비에트 재정의 지원이나 명목상으로 독립적인 당 문제에 대한 모스크바의 결정적인 간섭 등을 봤을 때 사실 그 베르네 우진스크 대회에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정당이라든지 공산당이 탄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좀 제가 해보게 됐고요. 또 이러한 점에서 이 시기 가장 첨예한 대립은 상해파 이르츠쿠파의 어떤 주도권 경쟁뿐만 아니라 이 상해파가 무엇을 하려고 했는가, 그리고 코민텔은 정책의 대립에 있어서 상해파는 무엇을 이제 구상하고 있는가에서 이 상해파와 코민텔은 어떤 정책과의 대립으로 볼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상해파가 코민텔의 대범에 준거했다고 하지만 러시아 공산당과 코민텔의 지원을 받되 간섭을 벗어나는 것은 한국의 독립운동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였고, 이러한 독립운동의 중요한 문제를 상해파가 어떻게 실현하려고 했던가, 이 문제가 좀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자유시 참변이 있었던 상호 공방이 또 왜 상해파가 왜 자꾸만 이것들을 이제 알려내려고 했는가 하면은 이 상해 임시정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국민대표회의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임시정부를 어떻게 더 발전시킬 것이냐 어떤 그 논의의 장이었잖아요. 이 상해파 같은 경우는 이 국민대표회의에서 그 개적파로 참여하게 되거든요. 사실 이 상해파는 최초의 임시정부 이제 이동희가 참여하면서 임시정부 봉대를 했었죠. 그리고 국민의회하고는 좀 좀 다른 입장이었는데 이동희가 21년 1월달에 탈퇴하면서 이 상해파가 약간 임시정부에 대한 그 입장을 이렇게 후퇴시킵니다. 완전 철회는 아니었고, 왜냐하면 이후에 안청호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들을 좀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특히 이제 물론 이용이 이제 그 전황군사대에게 소집하면서 우리는 임시정부와 무관하게 이제 독립운동을 한다라는 말도 했었지만, 사실 임시정부의 어떤 이 모든 걸 부정하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이 가운데서 이제 이 국민대표가 열렸을 때도 이 상해파가 다수파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사실 김철수 해고대로 다수파면 다수가 이겨야 되는데 자기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과정 안에서 제가 이제 1년에 이제 21년서부터 그다음에 20년 그때 20년 그 시기부터 21년 자유시 참변, 그때 22년 말 이제까지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자유시 참변 논쟁은 어떻게 다수를 통해서 한국 독립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상해파의 전술이라고 좀 평가해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는 생각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볼세비즘의 보편화라는 기치 아래 진행된 코민테르의 정책과 한국 독립운동에 대한 코민테르 담당자들의 이견 역시 어떻게 보면 그 지대한 영향도 미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같이 좀 고찰을 해야 되는데, 사실 또 고찰이 안 되고 연구가 안 된 건 아니에요. 사실 임경석 선생님이나 반병효 선생님 그리고 윤성원 선생님 글 안에서 이런 부분이 많이 고찰이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이 자유시 논쟁, 이 자유참변 논쟁에 왜 주목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상해파가 자유시 참변 논쟁과 그 베르네 우진스크 대회, 근데 국민 대표를 지나오면서 한국 독립운동에 대해 어떤 실천을 하려고 했는지, 또 이르츠쿠파 대립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또 특히 독자적인 기구의 어떤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군대를 만들려고 했던 어떤 상해파의 노선과 또 그 러시아의 어떤 러시아 국적을 가지고 러시아 안에서 러시아의 어떤 정책을 100% 따랐던 이르츠쿠파의 입장, 이 입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이후 시기에 보면은 이 상해파가 적기단이라는 어떤 그 단체를 조직하게 되는데, 이 상해파가 어떻게 보면 적기단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어떤 군대적인 어떤 군대를 통한 독립운동이보다는 암살과 테러 같은 어떤 형태도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거를 채택하게 되는데, 이런 거 봤을 때 이 1주년 자유시 참전 논쟁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상해파 이르츠쿠파의 어떤 권력투쟁, 어떤 그 안에서 벌어진 것이기보다는 우리 한국 독립운동을 놔두고 어떠한 노선을 지향하고 있는가, 어떠한 노선을 말하려고 있는가, 어떤 노선적인 대립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이제 파쟁과 파벌이 많은 걸 다양이라고 폈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로 봤을 때는 다양한 거지만 당대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절대 다양할 수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식민지를 걷어내기 위한
그렇죠? 피지배 민족이 어떻게 보면은 투쟁이기 때문에 이 투쟁은 비타협적일 수밖에 없고 비타협적이다 보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안에서 과연 옳은 노선은 무엇이었는가 이거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이제 아직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 1주년 논쟁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미약하게나마 살펴봤고요. 이제 부족한 원고는 추후에 다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